예, 일단 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소개받은 김병로입니다. 아까 소개를 조금 해주시다 말았는데 청와대로 가는 길에 세종로가 있고요. 명동으로 가는 길에 충무로가 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에는 땡땡땡이 있다. 예, 김병로가 있다. 이렇게 예, 역시 젊으시지 않아서 외쳐주시지 않은 학생들 경우는 김병로 막 이렇게 해주는데 여기 벌써 나이가 김병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리 이렇게 임병로를 외치셔도 나이가 많이 이제 지긋하게 드셔서 이제 갈참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사실 이렇게 왔는데 와서 보니까 뭐 미리 대충은 알았지만 다들 이렇게 강의를 다 하신 분들이 이렇게 같이 오셨고 또 앞서서 또 황성주 박사님 말씀해 주시는데 그 강의를 계속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걸 중단하고 또 저보고 얘기를 하라고 해서 제가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안 나왔죠? 예, 그냥 하겠습니다. 그럼. 예, 좀 PPT로 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역시 안 되네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는 두 가지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첫째는 한반도의 지금 평화, 저는 이제 한반도 평화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진행되는 이 변화들, 급격한 변화들을 평화혁명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공식적으로 피스 프로세스, 뭐 평화의 과정, 피스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988년 이후 서울 올림픽을 시작으로 해서 한반도에서 이제 분단이 약간 흔들리는 탈분단 과정들이 있었고요. 한 30여 년간 탈분단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통일로 가기 직전에 피스 프로세스라는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것은 이제 비핵 평화 프로세스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북한이 이제 핵을 가지지 않았으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통일 논의가 진행이 될 텐데 북한이 이제 핵을 가짐으로써 주변 국가들이 우려하고 또 그것을 넘지 못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핵을 폐기시켜야 되기 때문에 비핵화, 비핵 그리고 평화라는 것을 이제 바꾸는 그런 과정들이 있겠습니다. 이런 변화가 어디서 형성됐는가에 대해서 미국과 유엔의 북한에 대한 거센 제재와 압박 이런 때문이었다라고 보기도 하고 특히 미국의 군사적인 위협,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이 문제를 공격하면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 그 부분에서 강조하고 실제로 작년 10월 20일에서 23에서 27일인가요? 일본으로 미국 시민권자들에 소개 훈련을 하기도 하고요. 좀 형식적이긴 했지만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북한 사람들이 한반도에서 미군 가족들과 시민권자들을 소개하는 절차를 진행하면 이제 북한이 긴장하고 협상에 돌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프로세스를 밟아 나가면서 북한을 압박하고 그런 것들이 좀 주요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북한에 공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러니까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걸 실행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뭐 성격이나 이런 걸 알 수 없으니까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미국이 동맹국에 엄청난 피해를 무릅쓰고 이런 걸 진행하겠느냐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것이고 또 중국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반대하면서 이 일들이 이제 군사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이제 어떤 압박, 최대 압박을 지속하는 가운데 이제 대화로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던 이게 작동이 안 되나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던 한국을 방문했던 작년 11월 7일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에 굉장한 이제 의지를 가지고 군사적으로 해결하겠다. 실제였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외교적 전략이었는지 모르지만 한국에 오기 전까지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왔었는데 일단 한국에 와서 저는 이제 한국에 온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 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부시 대통령도 그랬고
부시 대통령도 악의 축이라고 하면서 이제 뭐 북한에 대한 뭐 공격도 얘기를 했지만 한국을 방문한 DJ 때 한국을 방문한 이후에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고 한국에 와서 보면 한반도 정세라는 게 뭐 중동이나 뭐 다른 국가들하고 전혀 다르다라는 걸 알게 되고요. 어느 대통령도 한국의 서울에 딱 내려보면 이거 군사적으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전쟁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11월 7일 날 만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식사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통일을 해야 하느냐, Do you want reunify?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당황스러운 질문을 받았죠. 여러분들 혹시 그런 질문을 트럼프 대통령이 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실지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시고 진짜 통일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어떤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좀 궁색하지요. 통일 대박이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우리 국내용이고요. 통일 대박이라고 하면 주변 국가에 다 배아파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우리끼리 좀 수준 낮춰서 경제적으로 더 이익이 된다라는 것들은 좀 낮추는 거. 주변 국가들이 감동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다행히 설명을 잘했어요. 이제 이산 가족이라는 걸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됐는데 본인 스스로가 북쪽에서 온 이산 가족이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의 친척 가족들이 북한에 있다. 이 한반도 통일은 국가 통일 이전에 가족이 결합하는 것이고 가족은 꼭 만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북한 안에 지금 친척들이 있는데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다. 나는 그걸 돕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감동을 받았죠. 그 전까지는 한반도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은 시진핑이 설명하는 형식의 한반도죠. 옛날에 중국의 땅이었고 역사적으로 이해를 잘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고개 끄덕끄덕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왜 통일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왜 협력하고 평화를 만들자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북한 같으면 우리 남쪽에 43분의 1밖에 안 되는 정말 어찌 보면 너무너무 작은 나라이죠. 우리가 되게 두렵게 생각하고 뭐 무섭다 이렇게 보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작은 나라고 약한 나라죠. 그런 나라를 한다 갔다 때리면 되는데 왜 그렇게 때리지 못하게 하고 뭘 교류한다고 지원한다고 이렇게 하느냐라는 데서 이해를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가족이 헤어졌는데 뭐 만나고 싶냐, 꼭 만나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사실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그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그 자리에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뭡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런 얘기 감동받아 잘하는 게 What can I do for you? What can I do for you? 그럼 내가 뭐 도와줄 거 있느냐라는 거죠. What can I do for Korea? 한국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겠냐? 그때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뭘 도와달라고 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도 올림픽을 도와주십시오. 평창 올림픽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딱 잘했으면 정말 너무 큰 걸 바랬어도 그렇고 너무 작은 걸 바랬어도 잘 안 됐을 텐데 평창 올림픽 트럼프 대통령이 듣고 있다가 why not? 그 정도면 들을 수 있다. 그럼 내가 정부 대표단도 사실 안 보내려고 했었거든요. 별로 관심이 없었고 그런데 정부 대표단도 보내고 내 딸도 보내고 하면서 가족도 보내고 해서 성공적으로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부터 이제 일이 진행이 된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힘을 얻어서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아마도 이런 분위기를 북쪽에 전달하지 않았을까. 이거는 근거는 없지만 정보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북쪽에서 이제 약간 서둘러서 11월 29일에 화성 15호를 쏘고 11월 30일에 핵무력 완성했다 마감하고 나오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제 나름대로 소설을 써보는데 아무튼 극적으로 작년 11월 달에 어떤 전환이 있었고 12월 19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 제안을 하고 1월 4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김정은의 얘기를 듣고 1월 4일에 중단하겠다라고 선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9월부터 쭉 추진했던 올림픽 트루스, 올림픽 기간 동안에 휴전하자라는 그 기조에서 이제 일이 잘 진행이 돼서 한반도에 지금 이런 평화 무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뭐 살얼음을 걷는 듯 하지만 그렇게 진행이 돼서 뭐 어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공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미국의 공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근데
북한이 제재와 압박에 못 견뎌서 나왔겠느냐, 뭐 전쟁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했을 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는 않다라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붕괴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큰 목표, 경제 발전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지금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특히 한국의 문재인 정부 이런 호기를 맞은 북한이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북한 쪽에서도 핵 무력에 대해서 병진 노선이라는 성급히 마감하고 지금 경제 발전으로 전환을 했고, 이제 그 이전에 2016년 5월 달에 7차 당대회를 한 이후에 바로 한 두 달 있다가 한 달 있다 경제 발전 5개년 전략을 발표하고, 사실 그 당시에도 비핵화 5대 조건을 제시를 했어요. 제안을 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이제 북한의 경제 발전에 대한 의지는 상당히 오래로 거슬러 가면 2002년 7일 계약 때도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나왔었는데 중국과 미국이 방해했다라고 북한 쪽에서는 보고 있고요. 이때도 이제 5대 조건을 발표했는데, 그때 한반도 핵무기 다 공개하라, 미국의 핵무기 공개하고 뭐 등등 요구를 했는데 다들 바쁘고 뭐 관심이 없으니까 별로 이렇게 부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2017년에 와서 마구마구 이제 관심을 끌기 위해서일 수 있죠. 7월 4일 독립기념일 선택해서 화성 14호 쏘고 8월 29일 그 경술 국치일에서 일본으로 쏘고 하면서 관심을 이제 최대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관심이라는 게 이제 제재죠.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제재. 그러면서 사실 이제 협상의 국면이 열리고, 거기에 이제 문재인 정부의 좀 노력도 있었겠고 그러겠죠. 이런 과정 통해서 북한이 이제 열심히 이 남쪽으로 접근해 와서 일이 이루어졌고,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설명을 했고요. 뭐 특사팀이 가기도 하고 참 활동을 많이 하면서 북미 정상회담까지 지금 이끌어낸 것은 뭐 다 아시는 내용이고, 그래서 판문점 선언까지 이렇게 일단락을 짓고 또 한 달 만에 또 다시 2차 정상회담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그 역할은 아마 중국의 역할이 아닐까 싶은데, 중국의 역할도 결정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만약에 역할을 하지 않았으면 북한이 나왔겠느냐. 중국이 미국에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북한을 압박했기 때문에 나왔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석유를 끊으라, 원유를 끊으라라는 데 대해서는 끝까지 안 된다, 끊지는 않는다라고 해서 북한의 체면도 또는 생존을 지켜주었지만, 그래도 원유를 줄이면서 북한을 압박한 것이 주요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그런데 압박을 하다 보니까 너무 미국 쪽으로 많이 경도돼 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이제 북한을 끌어들여서 다시 재정비하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지금의 중국의 최대 목표가 아니고 최우선의 목표는 비핵화가 아니고 북중 동맹 관계 복원이라고 많은 그 중국의 학자들이 지금 베이징에 있는 그 정가의 분위기를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차례 회담도 하고, 또 북미 회담 전에 러시아, 중국, 북한이 뭐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제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위치에서 지금 협상을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대적인 경제적인 지원을 하지 않으면 이제 이게 결렬이 되겠죠. 근데 일단 북미 회담에서 정치적인 선언으로서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제 북한과 미국이 끌어올릴 겁니다. 그래서 북한 쪽에서도 만약에 미국의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분명히 비핵화를 한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면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죠. 끝에 이 엔드 스테이트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반드시 어떤 조건들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뭐 대북 지원이라든가 또 체제 보장에 대한 것들이 확실히 확보가 되면 뭐 모든 걸 포기하겠다. 그건 이제 확실하다. 그런데 이제 그걸 실행하는 과정이 굉장히 길어지겠죠. 그런 면에서 이제 미국이 만약에 좋은 조건을 제시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와서 중국과 러시아와 이제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추어졌으니까 뭐 북한으로서는 경제 발전을 후퇴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조성돼 있어서 돼도 좋고 안 돼도 좋다. 이제 막 이런 입장에서 넉넉한 조건에서 북한이 미국과 협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통일이 이제 우리가 판문점 선언에서 유심히 보면 과거에 14 공동선언에 보면 2007년에 14 공동선언에 보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이제 선언이라고 했는데, 여기다 올해 통일이란 말이 들어가서 한반도의 번영과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라고 했어요.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남북의 선언에서 통일이란 말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상당히 주의 깊게 봤는데 우리 한국 정부에서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에서 그런 정도의 의지도 별로 없었고요. 그런데 선언이 돼서 제가 궁금해서 이제 몇 번 이렇게 회의를 하는 도중에 제가 물어봤더니 이게 북쪽에서 요구해서 들어간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몇 가지가 이제 그 순서, 한국이 준비했던 뭐 비핵화 평화 체제, 남북 관계 개선 이 순서대로 하지 않고 남북 관계 개선, 그다음 군축, 비핵 평화 이런 쪽으로 평화 비핵 이런 쪽으로 순서를 바꾼 것도 이제 북쪽에서 이렇게 요구해서 이제 바꾸게 됐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통일이란 것이 북쪽에서 실제로 통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은 점점 더 한국이 워낙 경제적으로 크고 또 격차가 커서 통일을 오히려 두려워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통일이라는 담론을 가지고 지금 북한을 통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한국 정부 지금 현 정부는 통일보다는 이제 평화 공존, 화해 협력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는 데 비해서 통일이라는 담론을 좀 활용할 필요가 북쪽에서 있게 됐나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통일은 지금 비핵 평화의 논의가 끝나는 부분에서 이제 통일 논의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비핵 평화 프로세스가 어느 정도 오래 걸릴 것이냐, 뭐 미국에서는 2년 내로 트럼프 집권 기간 동안에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일반 학자들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 2년 내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조건만 갖춰지면 6개월 내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장담하고 있고 그런데 학자들이 대부분 99.9% 학자들은 6월 12일 회담은 굉장히 정치적인 큰 이벤트가 되고 성공적이겠지만 그 이후에 실행 과정을 낙관적으로 예측하는 분은 한 분도 없다고 봅니다. 지금 그게 문제입니다. 북한이 비핵을 하겠느냐? 거의 불가능하다. 또 미국이 지금 이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요구하는 이런 여러 조건들을 들어줄 수 있겠느냐?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 그런데 학자들이 보기에는 구조적인 측면을 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또 그거는 객관적인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학자들은 역사를 못 만들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은 역사를 만들지 못합니다. 역사를 만드는 것은 정치가들이 만들고 신앙인들이 만드는 거죠. 신념을 가지고 나가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중간에서 보면서 아마도 6월 12일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질 것이다. 학자들은 또 그 뒤를 따라가면서 이제 뭐 이론화하기 바쁘게 될 테고, 그래서 저는 희망을 가지고 있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그게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보면 그걸 이제 정치인의 몫이라고 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일을 해 나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평화가 지금 이제 기간을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저는 10년 내에는 이런 큰 변화 없으리라고 봅니다. 10년 정도 잡아야 되고요. 10년 최소한. 그리고 10년보다 더 긴 20년까지 그 사이에서 빠르면 이제 10년, 길면 20년 정도의 시간을 지내면서 이제 비핵 평화 이 프로세스를 잘 마무리하고, 그런 논의가 이제 어느 정도 성숙되고 나면 이제 통일 얘기가 그 후에 나오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된다. 제가 이건 뭐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말씀드렸고, 뭐 CVID를 요구한 데 대해서 CVIG guarantee, complete하고 완벽하고 verify 검증 가능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체제 보장을 해줘라. 그게 뭐겠습니까? 엄청난 요구들이죠. 뭐 평화 협정뿐만 아니라 관계 개선, 관계 정상화, 뭐 대사관 개설하는 것뿐만 아니라 평화 협정 체결에다가 뭐 IMF, 월드뱅크에 그 액세스할 수 있는, 그래서 실제로 마셜 플랜 같은 그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오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증은 한국과 일본이 해주는 거죠. 한국이 만약에 북한이 실패하면 한국이 다 돈을 내야 되는 그런 보증을 서줘야 되는 거고, 미국이 요구하는 게 그거죠. 나머지는 이제 한국과 일본이 해야 되는, 일본이 한 200억 달러 정도 식민지 배상금 주는 협상을 할 테고, 그런 등등의 절차, 그게 이제 국내적으로도 상당히 큰 갈등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게 그게 가능할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도대체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이런 많은 아이템들이 지금 질비하게 지금 나열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한 비핵 평화라는 과정들이 조건으로 돼 있고 또 다른 한 측면에서 통일이 오려면은 이제 뭐 평화 협정 체결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개성공단 같은 이제 경제 협력이 상당 수준 진행이 돼야 될 테고 또 통일 외교 또 주변 국가들의 많은 지지와 협력을 어느 정도 받을 그런 상황이 돼야 될 테고요. 그다음에 정치 리더십이 정말 이 통일을 잘 예견하고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 중에서 앞으로 통일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협상 통해서 예를 들면 정치적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뭐 남북 협상을 통해서 연합제도가 있고 또 연방에서 낮은 단계 높은 단계 뭐 이런 식의 그 조금 이따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유능한 정치 리더십이 준비되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북한 주민들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북한의 민심, 그래서 통일의 열망인데 한국 사람들의 통일의 열망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한국을 어떻게 선호하느냐 이런 이제 변화들이 잘 성숙이 돼야 통일이 되는데 여전히 북한 주민들은 아직 현재로서는 남조선보다는 그러니까 남조선을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대체해야 되는데 아직도 남조선 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선호도의 조사에 보면 아직도 중국 선호도가 훨씬 북한 주민들 사이에 높다. 그런 점에서는 북한 아직 통일할 준비는 돼 있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황 박사님께서도 이제 한국의 그 문화적인 한류의 문화 얘기를 했는데 한류 문화가 지금 저희 그 조사에 43% 정도 대도시를 중심으로 확산이 돼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것이 한류라는 것이 약간 이중적인 역할들을 합니다. 한류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한국을 다 선호하는 것은 아니고요. 뭐 역할들이 있죠. 한 절반쯤은 좀 좋다 이렇게 느끼죠. 절반쯤은 한국 사람들 비하하는 그런 남조선이 아직도 정신이 형편없다 이렇게 이제 비하하는 쪽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류가 많이 확산 보급되는 것은 장기적으로 좋은 일이긴 하지만 저는 정말 한국의 한류 문화 여러분들 다 좋아하십니까? 그러지는 않죠. 한 절반쯤은 좋은 게 있고 절반쯤은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선정적이고 뭐 성적인 문화 뭐 이렇게 그런 얘기까지 다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것과 교회에서 하는 건 좀 달라야 됩니다. 선한 문화가 들어가야죠.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너무 정치적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북한의 한국을 미래의 통일 한국의 체제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잘 북한 사람들의 민심을 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프로세스는 비핵 평화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남북 연합 단계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열린 방식의 통일이 추진될 것이다라고 보는데 우리 한국의 지금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 의하면 3단계 통일 방안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정부의 통일 방안 화협력 비핵 평화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중간에 남북 연합을 거쳐서 통일 국가. 이건 제가 만든 거고요. 원래 우리 국가에는 통일 국가로 이제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통일 국가로 간다. 통일 국가의 미래상을 지금 다 설정해 놨어요. 뭐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다 써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통일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변 국가들 중국과 러시아가 이거 보지도 않아요. 통일 국가가 딱 이렇게 프로포즈를 이제 통일 어떻게 하겠다고 딱 내놨는데 뭐 남쪽이 뭐 다 먹겠다는 거네. 그럼 이게 사실 논의도 되지 않습니다. 중국, 러시아 사이에서는. 그럼 만약에 북한이 내놓는 어떤 방안이 북한식으로 통일하고 뭐 공산주의, 뭐 사회주의를 다 실현하게 일본, 한국, 미국이 그걸 보기나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협상 자체도 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끼리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정부 차원에서도 통일 이거는 뭐 우리가 뭐 많이 성숙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준비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제 관점에서 보기에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남북 연합이라는 것을 좀 잠정적인 최종 형태로 제안하고 그 이후는 좀 열어놓자. 그래서 열어놓고 우리식으로 통일 국가로 갈 수 있는
그 조건이 되면 통일국가로 가는 거고 연방제로 가게 되면 연방제로 가는 것이고 연합제가 지속되려면 그 지속되는 거 한 세 개 이렇게 열어놓는 식으로 해서 남북이 직접 이렇게 협상을 할 때 남북 연합 통일로 일단은 만들자, 나가자라고 주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한국이 제안하는 통일 방안은 연합제라는 것이고요. 북쪽이 주장을 하는 연방제인데 연방제에서도 낮은 단계 연방제라고 수정을 제안을 해왔기 때문에 낮은 단계 연방제가 사실 보면 이제 연합제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은 남북 연합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남북 간에 합의할 수 있는 가까운 통일 방안이고 아마도 이제 비핵 평화가 어느 정도 조건이 형성되면은 한 10년부터 해서 이런 논의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남북연합 통일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통일국가를 선언하게 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냥 연합 형태의 통일로 당분간 지속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게 될 경우에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방식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도 있지만 크게 중요한 것을 본다면 방식도 중요하고 또 국호도 중요합니다. 국호라는 것은 이제 통일된 나라의 국가 정체성을 규정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다루지는 않지만 국호라는 것이 담고 있는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나 우리가 전부 대부분 통일 한국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그것도 아직 통일 북한 쪽하고 접촉을 전혀 안 해봤기 때문에 통일 한국 하지 북쪽 사람하고 이 91년에 제가 90년 12월 달에 북쪽 사람하고 처음에 대화를 하면서 이 호칭 가지고 정말 처음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뭐 한민족이라고 생각할 줄 알았더니 조선민족이라고 하면서 한반도에 대한 무슨 정세 토론회를 하자고 제안을 했더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조선반도에 정세 토론을 해야지 한반도에 그래서 비아냥거리면서 하길래 한반도나 조선반도나 뭐 그게 그거 아닌가 했는데 나중에 따지고 보니까 이게 아니고 역사적으로부터 조선민족이라는 게 한민족하고 전혀 다릅니다. 한민족은 한민족이라는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하지만 저기는 예족, 맥족, 예맥족을 근거로 해서 북쪽 지방에 발행한 우리 민족을 북쪽에서는 우리 조선민족에 단군이 조선을 세웠지 한국을 세웠느냐 그러면서 뭐 엄청 그런 얘기를 해가면서 막 정통성 경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국 내에서 조금 그거를 의식하고 있는 분들은 통일 코리아라고 합니다. 왜 통일 한국, 통일 조선이라고 우리가 여기서 쓸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통일 코리아라고 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사실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은 많이 갔지만 저의 책에 나오는 제가 하나 예를 드는데요. 남북 통일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은행 대 은행이 통합하는 것보다 더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은행 지금 쓰고 KEB 하나은행 쓰고 있는데 제가 원래 외환은행 고객인데요. 외환은행이 하나은행으로 흡수돼 버렸습니다. 제가 아주 대학 때부터 좋아하는 이 외환은행인데 지금 없어졌어요. 제가 너무 기분이 상해가지고 국민은행으로 오려고 그러는데 귀찮아요. 그런데 외환은행 이름을 영어 이름을 앞에 남겨뒀어. KEB 코리아 익스체인지 뱅크 외환은행을 남겨두고 하나은행 한국어로.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기에는 그렇지만 이제 외환은행 고객들 그래도 외환은행 이름이 영어로 남아 있다. 그러니까 갈아탈까 하다 그냥 딱 남아 있었거든요. 언젠가는 없어질 겁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은행과 은행이 통합할 때도 고객을 통합하기 위해서 안 잃기 위해서 그 이름을 잘 이렇게 해줘요. 실질적인 외환은행 권한 아무도 없어요. 지금 막 압박을 해요. 옛날에 외환은행 뭐 번호 다 옮기라고 자꾸 아직 안 옮깁니다. 외환은행 진짜 옛날 번호 없애버리면 저는 국민은행으로 옮길 텐데요. 그런 것처럼 북한하고 통일을 할 때 북쪽 사람이 얼마나 자존심이 다 상해 있을 거예요. 돈도 없지 뭐 이럴 때 이름이라도 조선이라는 이름이라도 딱 붙여주면서 좀 통일 한국 통일 이 나라에서 국가에서 통합하려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통일을 준비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통일 그러면 나라의 국호를 어떻게 해놓냐 꼭 고민을 해야죠. 내부적으로라도 고민해야 되고 우리도 고민해야 됩니다. 통일을 준비한다고 하면 그 북한 사람 만나서 설득해야 되고 개인적으로 설득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좋은 아이디어 있습니까? 국호 이제 토론회 때 좀 해보십시오. 제가 낸 국호보다는 좋은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한민족 있잖아요. 그다음에 조선은 또 사람들이 안 이럴 때 대한조선
좋습니다. 그래서 축구할 때도 대한조선 짝짝짝 이렇게 하면은 근데 그렇게 하다가 10년이나 15년쯤 하다가 조선 없애버려도 되고 만약 이게 싫으면 근데 처음에는 대안을 없애버리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 문제지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개념이 없다는 것은 이거는 얼만큼 통일에 대해서 지금 문턱에도 안 들어 준비도 하나도 안 해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냥 우리끼리 앉아서 도면상에서 뭐 어떻게 하나 북한 노동당 다 자르고 너 자르고 이런 것만 했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이제 통일 과정에서 선교적인 문제를 논의하는데 통일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어쨌든 이 과정에서 불안정하고 또 갈등이 오래될 수도 있겠고 또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시면 짧게 이렇게 비핵화가 짧게 돼서 통일 논의가 빨리 진행될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이제 선교 차원에서 보면 뭘 고민해야 될 것인가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데 저는 분단과 통일 문제를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좀 이렇게 정말 이 국가적이고 무슨 이런 그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명령이다. 그렇게 본다면 정말 이 분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두려워하고 또 증오하고 적대하고 있는 것을 좀 이렇게 죄의 문제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민족의 이런 상황을 좀 이제 하나님께 아뢰면서 중보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사실 이 남북의 문제를 죄의 문제, 영적인 문제로 보는데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런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좀 그런 식으로 많은 묵상을 하면서 우리 민족의 죄를 좀 중보하는 자세로 나가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평화에 대한 사유를 할 때 이제 성경 말씀에서 평화를 만들고 지켜나가는 또 세워나가는 쪽을 많이 강조하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 한국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너무 뭐 나약한 거 아니냐 자꾸 이제 뭐 북한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런 얘기 이게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마 예수님이 지금 와서 그렇게 마태복음에 말씀을 하셔도 똑같이 우리가 반응할 거랍니다. 안 됩니다. 그거 되겠습니까? 지금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반응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시니까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유럽에서 평화에 대한 걸 많이 묵상한 분들이 이제 평화는 힘으로 지킴으로 시작된다. 지킴으로 시작되지만 더 나은 평화를 만들고 세워나가야 된다. 뭐 이런 평화에 대한 복합적인 사유와 전략들을 가지고 접근하면 일반 사람들과 또 성도들 설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성경 과제를 저는 한 4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구조화된 적대의식을 어떻게 화해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겠고 그래서 이제 특히 남북 간의 6.25 전쟁을 통해서 200만이 사륙되고 그 이후에 천안함, 뭐 연평도, 뭐 무장공식 침투 그쪽도 있지만 북쪽도 우리가 그동안에 알지 못하는 많은 여러 문제들이 있죠. 뭐 여러 우리가 지금도 예를 들면은 뭐 종업원 12명 종업원에 대한 문제들 그런 문제들은 북쪽에서는 이제 납치다 하면서 이제 그게 사실이건 아니든 간에 계속 그런 것들을 그동안에 쌓아왔기 때문에 그 이외에도 이런 사실들 이외에도 북한 쪽에서 또 응어리지게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한국 쪽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또 통합을 하겠느냐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또 북쪽은 상류층들이 옛날에 전쟁의 피해자들의 후손들이 상류층에 많이 있어서 적대의식이 참 구조화되어 있는 이런 사회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선교를 하겠다고 하는데 남북의 이 구조적인 적대의식을 어떻게 화해하고 통합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또 통일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 체제 이질성, 또 국가적인 정체성, 그리고 주체사상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합할 것이냐라는 부분 상당히 중요한 과제이고요. 또 이제 식량난으로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특히 이제 고난행군 때 한
86만 명 혹은 100만 명 정도의 추가 사망자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 NGO를 통해서 개발협력에 참여하는 이런 과정이 상당히 필요한 과제가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북한교회 성도들 그루터기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 아까도 기도 중에도 김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이 북한 교회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논의하고 연구하면서 이제 다른 전체 사회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선교를 말씀 전하는 그런 자세 또 그런 운동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성도들 믿음의 가정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잘 준비하고 나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런데 전문인들이시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 목사님들이신데 목사 아닌 사람이, 저도 신학 공부는 했지만 목사는 아무도 못 받아가지고 그런데 정말 저는 평생 가지고 있는 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인데요. 이제 우리 새로운 피조물로 제가 거듭나서 났는데 이제 유람선 타고 놀러 다니는 게 아니고 저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 Ministry of Reconciliation, 화해의 직책을 제가 그래서 어디다가는 통일 한국에서 통일 과정에서 화해부 장관이다. 제가 미니스터가 장관이잖아요. 그래서 화해부 장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가 화해부 장관, 제가 통일부 장관 아니지만 화해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Ministry of Reconciliation, 이걸 저는 평생에 저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이거는 정치적으로 뭐 누가 여야 이런 거 저는 따지지 않아요. 무조건 저는 reconciliation, 화해에 대해서 제가 나가야겠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친히 저에게 위탁해 주시고 위임해 주신 부분이라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뭐 통일 선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화해 직분을 다 주셨고, 그것을 이제 이 역사 속에서 70년 동안 사실 하지 못했고, 과거에 제가 뭐 주일학교 다녔을 때만 해도 이런 얘기들을 주일학교 권사님들이 다 해주셨어요. 저한테. 우리는 지금 분당 광야를 걷고 있다. 통일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지금 예수 잘 믿고 뭐 등등등 해가지고 통일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을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들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옛날에는 그 정도였어요. 요즘은 그 메시지 자체가 뭐 주일학교에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목사님들조차도 예배 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얘기 했다가 잘못해가지고 교회가 분란이 날까 봐서 목사님들이 알긴 아는데 이런 얘기를 감히 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번에 뭐 정상회담이 굉장히 잘 됐다든지 이런 얘기 하면 또 교회에 또 분란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아예 안 하는 게 상책으로 돼 있어요. 직무유기죠. 직무유기죠. 정말 그래서 한국 사회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세상에 버림받아 짓밟힌다 그러는데 저는 너무 죄송합니다만 저는 너무 당연하다. 왜냐하면 한반도에서 왜 샬롬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선포해야 되는데 이 샬롬을 가장 선포해야 돼. 복음을 가장 잘 선포해야 될 한반도에서 아무것도 선포되고 있지 않으니 버리고 짓밟히는 게 너무 당연하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통일 선교를 위해서는 다른 많은 전략들 이제 정책들 세워 나가야 되지만은 처음에는 선포라고 해서 선포. 한국 사회에 좀 화해와 평화와 용서와 용납과 북한에 대해서 뭐 아무리 어떤 일을 했어도 용서를 못하겠다라고 누군가 얘기해도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사람들은 용서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한번 그냥 선언을 해야 되지 않겠나. 마음으로 안 받아들여져도 방법은 나중에 찾더라도.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좀 이 땅에 실천해버려. 그 말씀을 그대로 한번 선포할 때 역사가 나타날 것 같은데 다 두려워가지고 선포하지 않고 나는 뭐 왜 그래. 이유가 다 있어요. 자, 그래서 저도 그래서 그거를 설득하려고 제가 만들어낸 개념이 아까 평화의 세계 다큐입니다. 그래서 평화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힘으로 평화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막 그러면서 시작해야 사람들이 아멘 아멘 그러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화해 사도가 됨으로써 좋은 아이디어 전략들을 잘 구상하는 통일 선교 포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의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향유하고 있는 또 강조하고 있는 분단 평화에 대한 것을 좀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뜻에서 우리가 아까 설명했던 힘에 의한 평화, 분단, 지키는 평화, 지킴으로써 평화가 시작된 그런 평화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져 있죠. 70년 동안 잘 지키지 않았습니까? 휴전선에서 너무너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가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유럽이나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안전하신가요? 그렇게 보면 정말 이제 지키는 것으로부터 좀 그 분단 평화, 분단도 평화죠. 잘 지킴으로써. 그런데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아까 피스 메이킹, 피스 빌딩으로 나가는 더 참된 평화로 나아가기 위한 통일 평화는 그것도 뭐 통일 평화를 강제로 한다면 그것은 억압이고 폭력이겠지만 좀 통일 평화를 지향하기 위해서 일부러 분단 평화에 대해서 각인시키고 또 좀 반성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통일 평화라는 걸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통일보다 평화보다 제가 통일을 강조한 게 아니고 사실 평화를 강조한 것인데 그 통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실 더 나은 평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평화 프로세스는 아까 비핵화와 체제 보장, 북한의 체제 보장을 맞바꾸는 것을 제가 뭐 한 몇 줄로 써놓고 그걸 설명하려면 또 한이 없으니까 그냥 어렵다는 말로 제가 아까 대신했습니다. 이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하면서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요. 네 번째 문과에서는 북한 체제에 대한, 그러니까 북한 선교나 통일 선교를 하기 위해서 가장 뭐라고 하나요?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또 중요하게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 북한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부분인데 참 이 부분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북한에 대한 상을 다르게 가지고 있습니다. 4개 정도로 이렇게 이미지가 다르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얘기를 객관적이라고 제가 하는 건 말이 안 되고 제가 어떤 얘기를 해도 그 4개의 프레임 속에 쫙쫙 빨려서 들어가서 각자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 한국에서 지금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경계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불쌍하니까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건강하게 협력해야 된다. 힘을 합쳐 협력해야 된다. 이런 4개 프레임을 놓고 보면은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20% 정도 됩니다. 경계해야 된다는 사람이 25% 정도 됩니다. 도와줘야 된다는 사람은 13% 정도 됩니다. 불쌍하니까, 동포니까. 협력해야 된다는 사람이 43% 정도 됩니다. 자, 그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네 그로 따면서 쟤는 여기구나 이렇게 다 하고 계시는 걸 제가 뻔히 알기 때문에 제가 말해도 소용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북한 체제에 대해서 좀 저는 이렇게 말 제가 이제 뭐 2년 전에 북한 조선으로 다시 읽다라는 책을 좀 두꺼운 책을 썼는데 저는 북한이 굉장히 불쌍하게 보입니다. 어떤 면에서 불쌍한가? 자기는 그 체제를 굉장히 강고한 체제를 형성했고 제가 그것을 개념화 표현하기 위해서 집단 자폐라는 개념을 동원했습니다. 어찌 보면 70년 동안 집단 자폐와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놓여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그 북한을 변화시킬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우울증을 치료한다던가 자폐아를 치료할 때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 어떻게 교육시키십니까? 여러분들 뭐 잘 생각해 보시죠. 막 회초리로 때리지 않고 마음을 열게 하고 밖으로 나오게 하는 어떤 전략들이 교육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저는 그것을 볼 때 6.25 전쟁이라는 이 상황 속에서 200만 명이 사륙당하고 그것은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폭력이라는 것이 한번 사람들에게 상처를 줌으로써 엄청난 트라우마를 형성하게 되고 도저히 이게 세대와 몇 세대에 걸치면서도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이 정말 피해에 빠지게 돼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다 학술적으로 이론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사회주의 국가들 중에 유럽 사회주의는 다 전환이 됐는데 왜 몇 개의 사회주의는 전환이 안 됐는가를 잘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 사회주의 국가들은
어떤 과정 속에서 처음 등장할 때 아니면 중간 어떤 과정에서 엄청난 폭력을 경험하게 되죠. 그것을 아래로부터 혁명이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폭력이 얼마만큼 많이 사람들이 노출됐는가에 따라서 그 체제는 좋고 나쁘고에 상관없이 체제 유지가 예측이 다 됩니다. 그런 점에서 남북도 한국도 60년 70년대 공산화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지만 절대 공산화되지 않는 이유는 한국 사람들이 한번 폭력적인 경험을 다 했기 때문에 도저히 공산주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폭력이라는 하나의 경험들이 얼마나 남쪽과 북쪽의 사람들을 옥죄고 있는가,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북한도 도저히 거기서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그런 사회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자기 체제를 보유하는 힘은 있어요. 지탱하는 힘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붕괴되지는 않으리라고 보는데 큰 변화는 없으리라고 봐요. 그러나 그 전반적인 구조 속에서 놓여 있는데 어떤 한두 사람의 액터들, 이제 그런 변화 속에 묻혀 있지 않던 어떤 김정은이라는 이런 인물이 딱 들어가서 이제 소수가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이제 그런 변화의 흐름들은 좀 있죠. 조금 그 부분에 있지만 그런 것들을 그 해결 방법은 외부에서 좀 사람들의 내민 손을 잡아줘야 된다라는 면에서 저는 이제 솔루션을 우리 학교에서도 10년 전에 벌써 북한 국제화라는 쪽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개혁보다는 개방이 먼저다. 개방이 먼저 돼야 된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잘 편입될 수 있도록 상당 기간 동안 노력을 한 이후에나 통일이나 대화 협상이 가능하지 지금 현 상태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좀 더 장기적으로 뭘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사회나 국가적인 전략으로 말하면 북한 국제화라는 것인데, 통일 선교에서도 좀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눈을 열면 새로운 길이 보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많은 부분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우상숭배니 아까 이런 인권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지만 그 자체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지만 그걸 좀 포괄적으로 넓게 봐서 이 전체 이 남북의 분단이라는 체제와 구조를 보면서 정말 한반도에서 저질러졌던 이 폭력이 얼마나 사람들을 참 뭐라고 할까요? 괴롭히고 있다. 그것이 정말 미래를 이렇게 아름답게 열어갈 수 없도록 우리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우리도 생각하고, 한국 사람들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대단히 건강하게 논의하는 것 같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문제가 많고, 그런 점에서 남북이 그런 점을 깊이 묵상하면서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는 길로 나가고, 그 사이에서 회복적 정의 이런 관점에서 그러면서 그 사이에서 비판할 것, 지적할 것, 지적하고, 그래서 큰 흐름은 정말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화해하고 협력하고 평화하는 길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좀 이런 선교의 노력들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도 여기에서 대충 대답이 됐을 것 같은데, 화해 협력을 강조하면 인권 탈북자 소홀히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들. 그다음에 기독교 베이스로 기반을 구축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고, 화해를 지향적인 마인드로 간다고 할 때 북한 선교의 방향은 어떤 방향인가. 제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으로 그냥 짧은 시간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